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3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일당백 34번째 시간. 오늘 바뀐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저희가 세트도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네. 아마 보시기에 특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얘네들이 돈을 좀 벌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니잖아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예, 이건 뭐 거의 광고랑 맞바꾼 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영화 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했는데 역시 그 전문 분야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완전 새로운 해석 해석이었잖아요. 내놓으셨잖아요. 매드맥스를 임신과 출산의 네. 과정을 해석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단 말이죠. 그쵸. 이 새로운 해석에 대한 욕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해석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누구 전문가 한 명 초대해요, 그냥. 그래야 되겠지? 네. 그래서 다음부터 더 전문적이고 재밌게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34번째 시간. 과연 오늘 어떤 책으로 또 저희의 두뇌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의 고정관념을 깨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주실지 우리 정박님. 지금까지 서양 책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좀 동양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사마천 사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최초의 역사책이 있거든요. 네. 역사책이자 유학에서 경전으로 치는 책이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라면서요? 그때 사기보다 그러셨잖아요. 앞선 책. 왜 그때는 사기라고 해놓고 또 사기를 사기는 최고의 역사책. 사기를 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기는 네, 최고의 역사책. 최고의 동양 역사책이고 네. 그보다 앞선 최초의 역사책. 그러니까 최초라는 게 어디를 기준으로 최초인 거예요? 그냥 우리 동양, 중국, 한국, 일본 요 동아시아 정도를 동양 기준으로. 최초의 네. 역사책. 뭡니까? 바로 춘추죠, 춘추. 춘추가 역사책이에요? 네, 네. 춘추 전국시대 할 때 춘추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 책에서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는 명칭이 붙어진 거죠. 자, 춘추라는 책이 동양 최고의,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고의 그렇죠. 그런 역사책인데 그 춘추를 오늘 해주신다고요? 근데 이 춘추가 사실 내용이 공자가 저술을 한 게 아니라 공자는 항상 술이 부작해가지고 나는 풀어서는 거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춘추 내용이 아주 간결해요. 뭐 예를 들어 은공 몇 년 봄 누군가가 사냥을 나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해설이 따라야 되거든요. 사실을 기반한 그렇죠. 그냥 네. 서술인 거네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미연대이라 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말에 큰 뜻을 품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해설 안 해주면 우리는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해설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 해설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3대 해설사면 원래 이제 춘추 공량전이 있고 공양전? 네, 춘추 공량전이 있고 네. 그리고 춘추 좌시전이 있습니다. 좌시전. 근데 지금은 가장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춘추 좌시전, 춘추 좌전이라고도 하고 그냥 좌전이라고도 하고 좌시전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그 춘추 좌전을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춘추 좌전. 그러니까 춘추를 해설한 몇 개의 버전 가운데 가장 그래도 괜찮은 해설인 모양이죠. 그렇죠. 춘추 좌시전. 네, 그러니까 사실 춘추라는 게 그 유학에서는 오경이 하나거든요. 유학에서 우리 사서삼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서삼경. 자, 빨리 얘기해봐요. 삼강우륜. 삼강오륜? 삼강우륜 아니에요. 책 이름이죠. 사서삼경은. 사서삼경. 사서삼경. 뭐 논어. 논어. 네, 사서. 논어 맞아요? 네. 논어 맞지. 논어. 그리고 대학. 대학, 소학. 수학은 안 들어가고. 수학을 안 쳐주지. 수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네, 있긴 있습니다. 있죠. 네. 대학, 논어. 그럼 하나 뭐예요, 그러면? 논어, 대학, 그리고 공자 다음에 누가 있죠? 맹자. 맹자. 네. 그리고 중용. 요게 사서고. 요게 사서예요.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저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거 써먹어야죠. 맹자는 사람 이름인데 이 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삼경하면 네. 우리 시경, 서경, 역경이죠. 역경. 주역을 역경이라고 하죠. 역경을 딛고 일어섰잖아, 오늘.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까? 왜냐하면 역경을 딛고 일어났다. 네. 이게 정해진 운명을 네. 딛고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설은 맞는데 글자는 다르니까. 네.
오늘 참 역경이 많네요. 서경, 역경. 네. 근데 이제 그 삼경에 이경을 더 붙여가지고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국사 시간에 오경 박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경 박사. 네. 그 오경을 해설하는 박사들, 가르치는 박사들 이런 관직이 있었는데 그 오경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춘추와 얘기죠. 얘기. 아, 얘기 들어봤어요. 얘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얘기 많이 들었죠. 얘기에 이딴 거에 얘기가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바로 그만큼 이 춘추가 중요한 책이다. 중요한 책인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아주 뭐 그 당시에 그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여러 사람들이 해설을 지금까지 뭐 아주 많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나름 많이 알려진 게 지금 춘추자전이죠. 그러니까 이 춘추자전을 읽으면 중국 문화의 원형이라든지 중국 정치의 어떤 기본 틀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중국을 물론이고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도 유학이 받아들여진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 춘추자전을 읽으면서 일종의 정치학 교과서로 활용을 한 거죠. 정치요. 정치학 교과서. 이게 여기서 근데 춘추가 뭐 정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그 있는 역사라는 게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옛날 역사는 정치사 역사니까 군주들이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군주와 군주 사이 그리고 군주와 신하 사이 이런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이 정치 출세를 하고 싶다든지 또 군주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데는 아주 필요한 책이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19세기 말에 그 민왕비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이 춘추 좌전을 아주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예전에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아주 정치적인 아주 일종의 통찰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이 인사이트이 아주 있다는 거죠. 술수도 좀 잘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보고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케이스가 다 들어 있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기선을 잡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판단해야 될 근거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꿰고 있으면 정치적으로 헤쳐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서양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뭐 군주론도 될 수가 뭐만 있겠죠. 하면 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아니면 좀 서양으로 비교할 때 다 군주론만 나와. 맞잖아. 플라톤의 국가. 뭐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책들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서양의 책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는 이제 전쟁론도 들어가거든요. 일종의 병법 써도 되니까 뭐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이 이제 역사서라고 볼 때 역사라는 것들이 모든 것이 종합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뛰어난 그 동양의 지혜가 다 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춘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봄, 가을. 춘추. 네, 그렇죠. 봄춘, 가을 추자죠. 아,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에 그때 봄 4월달에 아주 희귀한 동물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공자가 딱 알아봤다는 거죠. 야, 이게 기린이다. 네. 그 기린이라는 것은 본래 성군이 출현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지표거든요. 기린이요? 기린, 봉황 이런 것들 상상 속의 동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근데 공자가 봤는데 문제는 이걸 잡아버렸다 이거죠. 네. 기린은 났다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호련히. 그렇게 해야 성군이 나타나는데 이 기린이 잡혀버렸으니까 아 이거 끝났구나. 그래서 공자는 이제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기린이 잡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군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바랬던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하늘은 나를 그럼 버린 것인가? 네. 아니다. 나의 도가 이 세상에서 행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러면 무엇으로 이제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 춘추를 쓰겠다 해가지고 그 책을 써서 가을에 끝을 맺었다는 거죠. 아, 봄에 써서 가을에 끝이 네. 났어요? 그래서 춘추라는 사람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당시 노나라에 예전부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사초를 모아놓았겠죠. 하나씩. 네.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춘추하면 본래 추나추동의 준말이다 이거죠. 1년씩 단위로 끊었으니까 춘추다. 요즘은 가장 다수설은 바로 춘추라는 것은 1년을 뜻한다. 1년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텀, 한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는. 네. 근데 이렇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니면 뭐 역사에 있어서도 네. 사이클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이 넘어갈 때, 특히 이제 환절기 뭐 이럴 때 네. 우리가 집안에 안 좋은 향이 나거나 이럴 네. 때가 참 많아요. 그쵸. 여름에 그 꿉꿉한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방향제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네. 방향제는 사실 냄새를 덮는 거지 네.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냄새의 원인인 세균을 잡는 새로운
냄새 탈취제, 살균 탈취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살균 탈취제요? 네.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H랩 살균 탈취제가 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 페브리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비교도 하지 마. 페브리즈랑. 이거 뭐야? 요거는 뭐냐면 정방님한테 보여. 섬유에도 쏴도 되고 네. 뭐 가구 이런 정영진 데 씨 특히 저기 샤워 안 하시니까 많이 뿌리셔야겠네요. 굳이 이제 여러분 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몸에 뿌리면 됩니다. 대신 얘는 냄새가 나질 않아요. 아 근데 이 향 자체가 없어요? 없어. 아무 향도 안 무향, 나요? 무취예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건 뭐냐면 네. 그렇게 막 어떤 냄새를 다른 냄새로 잡는 거는 네. 우리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자칫 좋을 수는 있지만 네. 특히나 이제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거 주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냄새가 요즘 많이 나가지고. 하나 사라. 이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가격은 네. 조금 세요. 페브리즈보다는. 아, 하지만 네. 우리 일당백 청취자분들, 일당백 시청자분들께는 네. 특별히 요 리필용 하나를 더 주시기로 했습니다. 옆에 저희가 글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 네. 주문 시 내용에다가 일당백 꼭 적어주시고 네. 저희가 좋은 사은품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 유튜브 밑에 보시면요, 그 댓글에 설명을 좀 링크를 달아놓을 거고요. 그리고 팟빵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 뿌리세요. 네. 네.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은 아이템 같네요. 네. 자, H랩 살균 탈취제와 함께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춘추라는 책의 해설서, 얘도 양이 방대하겠군요. 그래서 이 사실 춘추좌전이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김월혜 교수님이 그냥 풀어 쓴 거죠. 간단하게 편력을 다 할 수가 없고 그 청소년용으로 쓴 건데 이게 청소년용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책이 가지고 왔는데 시중에 이제 완역본들이 있거든요. 그 완역본들이 페이지에 따라 가지고는 3,7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읽기가 너무 방대하니까 이렇게 지금 전문가가 풀어쓴 초역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700페이지. 웬만한 한 책들 한 그러니까 10권짜리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뭐 왜냐하면 이게 공자는 한마디만 썼는데 이제 바로 요 좌전 주석을 달았던 좌구명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걸 쫙 풀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맥락을 딱 짚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해설하는 사람의 어떤 역사적인 그 보는 눈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르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근데 이제 춘추좌전을 지은 자구명 같은 경우는 이 춘추좌전은 춘추에 대해서 그래도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좀 더 역사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게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독단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어떤 의견이 들어간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깔고 있죠. 자, 그럼 춘추자전 내용은 굉장히 방대할 텐데 하나하나 그럼 좀 살펴볼까요? 사실 춘추 시대, 바로 이 춘추 시대가 결국은 이 춘추에서 결국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춘추 전국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충 언제죠? 한 4, 5세기쯤 되나요, 이게? 더 되나?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사마천 사기에서도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0번쯤 얘기해 주셔야지 정박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춘추 시대는 언제 시작됐냐면 왜 우리 중국 역사에서 상나라라고 하죠. 은나라를 주나라가 멸망시키고 그 주나라가 쭉 이어가다가 은나라라고도 하는 그 상나라. 예. 그 상나라를 주나라가 멸망을 시켰죠. 그런 다음에 주나라가 쭉 이어가다가 주나라가 결국 주나라 그 누구였죠? 주나라 이제 유왕 때 이제 그 서융 서쪽 오랑캐들하고 이런 침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춘추 시대라고 해요. 그게 이제 기원전 771년. 지금부터 2800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 오래구나.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그 춘추 시대를 거치고 그 춘추 전국을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결국 아주 춘추 시대 때 또 큰 나라가 위나라라고 있었는데, 진나라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진나라가 있었는데, 진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위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됐다. 그게 이제 또 기원전 한 403년 정도. 그 진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시황의 진나라랑 그 진시황 진나라는 서쪽의 진나라고요. 요 이제 진나라는 우리 경상남도 진주할 때 그 진짜 진나라 진짜를 썼는데 어떤 진짜인지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은 봄춘자 위에 세 개에다가 벼화자를 쓰고요.
그 진주 진짜는 그 경상도도 진주할 때 진나라 진짜를 쓰는데 네. 안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치고. 나라를 진짜 뭐 이렇게 쓰는데. 네, 하여튼 고진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 진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중원 이쪽 지역이죠. 그 진나라인데 그 진나라에서 이제 그 진나라가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 요 삼국으로 분열될 때부터 이제 전국 시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국 시대는 바로 진시황이 그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 그 전까지를 이제 전국 시대 그리고 이제 춘추 전국 합쳐가지고 네, 한 한 550년 정도. 아, 짧지 않네요. 기원전 771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딱 550년 정도. 네. 550년 정도를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고 네. 그 중에 춘추자전은 주로 앞에 춘추 시대를 다루는 역사.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자가 춘추를 딱 끝맺은 시기 그 기원전 한 5세기 그 저기 초엽쯤 되겠죠. 기원전 한 487년 요 정도 될 그 전후인데 그때까지를 춘추로 하자, 춘추 시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거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일단 춘추 전국하면 바로 기원전 그 771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550년을 춘추 전국이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이제? 그 여기는 뭐 대부분 지금 왜 이제 오늘 또 춘추 자전을 그 가지고 왔냐면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데 아주 시사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중국이나 한 나라가 존재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하듯이 다양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바로 중국의 그 중원이라는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나라들이 일종의 국제 관계, 일종의 어떤 국제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그 사회 속에서 강대국이 있단 말이죠. 가장 큰 강대국 하면 결국 그 춘추 전국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에 있는 진나라 그리고 남방에 있는 초나라. 이 초나라와 진나라라는 남북의 세력이 있고 그 옆으로 동쪽에는 제나라 그리고 서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진시황의 진나라 요 이제 네 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약소국들이 서로 이제 생존을 위해 가지고 외교와 전쟁을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하는 바가 있고 어떻게 하면 약소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주 우리가 정말 상황 분석을 잘 해가지고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지 상황상에 따라가 줄을 서야 된다. 아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일종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력을 기르고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명분과 여러 가지 논리로서 강대국을 견인해야 된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가장 센 쪽에 붙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어떤 그 외교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기초가 결국 민주주의의 꽃 하면 정권 교체잖아요. 그 정권 교체를 하고 그런 나라들이 공화국이잖아요. 이 공화라는 어원이 바로 여기 이제 춘추나든지 이런 데 보면 제시가 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까지 다 포괄해서 그런 개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있습니다. 공화라는 개념. 공화라는 개념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춘추 자신을 보고 있으면 결국 그 공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이제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맹자가 역성혁명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은나라의 그 마지막 주임금이 아주 포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포악한 임금이라도 그 임금을 타도한 것은 이게 일종의 신하로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때 맹자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군주가 아니라 일종의 도둑이다 이거지. 백성들의 괴롭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시해라는 말을 안 쓰죠. 아랫사람이 이 사람을 해치면 시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시해 이런 말 쓰는데 그리고 시해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 주사를 한다 이러죠.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당연히 죽여야 될 놈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맹자가 말을 하거든요. 그 방벌론이라고 그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역성혁명의 기초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시전이나 이쪽 개념에서 다 같이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춘추 좌시전.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주십니까? 근데 요 이제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봉건제 개념을 먼저 잠깐 간단하게 개념. 듣고 가시죠. 그래야지 이게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봉건제라는 게 뭐냐면
자, 주나라가 은나라를 물리치고 이제 나름 중원의 패자가 됐어요. 네. 패자라기보다 중원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 당시에 교통이나 통신이 아주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은 넓어졌는데 이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다스려야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 가족을, 대가족을 다스리는 원리를 정치에 적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족에 보면 어떻습니까? 큰 집이 딱 있죠. 네. 그 장자, 장손부터 큰 집이 있고 그 큰 집 옆에 이제 작은 집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땅덩어리 받아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고 살잖아요. 요거를 정치에 적용하자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명령을 받은 천자죠. 하늘의 아들이죠. 그게 왕이에요. 그 왕이라는 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를 왕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왕이 천자죠. 왕이 딱 경을, 그러니까 왕이 있는 도시를 경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수도.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예전에 뭐 항상 경자 붙이잖아요. 저 주나라는 호경, 뭐 연경이다, 북경이다, 남경이다. 아. 이게 바로 황제가 있는 수도, 아니 황제가 뭐 왕이 있는 도시가 경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경을 붙이고 경 다음에 뭘 붙이냐면 경 옆에 땅은 기라고 해요. 기? 예. 왜냐하면 경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에서는 그 일종의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은 옆에 그 배우지가 그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땅이 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똑같죠. 이름 우리가 경기도라고 부르는 게 딱 그런 거죠. 아, 서울이 그 경이고 경기도예요? 예, 기 예. 그게 요 본건제 그 공간 구조가 딱 들어가 아, 있는 그렇습니까? 경기도 그런 뜻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 그러니까 왕이 직접 다스리는 데가 바로 경과 기, 요 두 가지만 다스리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제 누구한테 주냐?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우리를 일종의 방어선도 되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펼쳐 나가는 거죠. 대신 이제 세금 좀 내고. 세금이라보다 공물이라고 하죠. 매년 내는 게 공물이고 그리고 왕이 병력이 필요할 때 와야 돼요. 그럼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죠. 서양의 봉건제하고도 좀 비슷하죠. 네. 서양의 봉건제도 귀족이 왕이 어떤 병력을 낼 때 그 병력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서양에서 왕에게 병력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귀족들 입장에서는 자기 좋은 병력 주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도 형편없는 병력 주니까 네. 왕이 도대체 이번에는 얼마만큼 형편없는 애들이 왔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군대 사열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우리 국군의 날에 군대 사열 하잖아요. 아. 바로 그때부터 나온 군대 사열이 뭐예요? 아,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국군의 날 같은 때 보면 네. 저 맨 앞에 저 대통령 뭐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네, 있고 네, 네. 그 옆에 뭐 각 부대별로 이렇게 쭉 줄 져 갖고 발 맞춰서 이렇게 막 기어가잖아요. 네, 아니, 네. 기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각자 부대 무슨 뭐 대포 같은 거 이렇게 네, 네, 네. 들고 가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사열한다. 그 이제 사열은 보통은 그 분열한다. 아, 이건 분열인가요? 군대가 쭉 군대 이제 안 상업- 갔지? 공군이어서 공군. 사열은 우리가 예전에 왜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우리 아, 갈 때 네네네네. 쫙 이제 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때 쭉 걸어갈 때 군대들이 이제 걸어가면 갑자기 이제 전부 경례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사열.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 나가면 네. 지도자들이 외국 나가면 그 나라 군대 쭉 줄 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딱 지나갈 때 이렇게 뭐 받들어 네, 총한다든지. 네, 네, 네. 요걸 이제 사유리라고 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비슷한데 바로 주나라의 봉건제는 종법제, 그러니까 혈연에 기초해서 만든 거고 서양의 봉건제는 계약관계. 충성을 할 테니 안전을 서로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계약관계, 거기 좀 다른 거죠. 실제로 그러면 주나라에서 그 각 제후 국가들은 그 혈연 관계를 맺어 있는 거예요? 혈연 관계로 맺기도 하고 주나라가 은나라를 타도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예를 들어 강태공이라는 사람한테는 제 나라를 떼준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큰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또 땅을 주기도 하고 이랬죠. 근데 아무래도 자기하고 가까운 좀 더 피가 관계가 좀 혈연이 친밀한 데를 가까운 데 놓고 네.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저 멀리 변방으로 보낸 거죠. 자칫 잘못해서 가까운데 조금 못 믿을 사람 놓으면 바로 나를 위협할 수 수도로 있는 쿠데타를 하면 안 되니까. 존재니까. 그런 그 구조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주의 봉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왕이 있고 자 주나라에서는 최고 천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땅을 나눠주고 자기 대신 다스려 했던 사람들이 제후예요. 그 사람들 제후라 부르는데 그 제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공후백자남이죠. 공자, 후작, 백작, 자작, 남자. 여기도 거의 그 서양이나 다 비슷하죠, 그죠? 서양의 그 등급이? 우리 등급이 비슷하게 나가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제후입니다. 네. 그리고 제후가 또 땅을 자기가 제후가 받은 지역을 국이라고 불러요. 나라 국자 써가지고 예, 국.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라 국자를 쓰는 거죠. 네. 그때는 왕에게서 받은 땅을 가지고 다스리는 제후의 땅을 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국이고 그러면 제후가 국을 다스리면서 자기도 또 땅을 나눠줄 거잖아요. 그 나눠준 받는 사람을 대부라 불러요. 대부. 우리 사대부 할 때 대부예요. 대부라 부릅니다. 제후 밑에 대부예요. 네.
근데 대부 중에서 좀 더 높은 사람을 경이라 불러요. 네. 우리가 경대부? 경이라 하죠. 경대부 하죠. 경대부. 경은 그렇죠. 바로 그 경입니다. 구할 때 경이에요? 예, 306경. 판서들 보통 경은 이렇게 많이 하죠. 네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한 제후의 느낌을 주고 경이라고 할 때는 경대부, 대부란 말이죠. 네. 그리고 대부 밑에서 실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 실무자를 사라고 불러요. 사대부 할 때 사자. 네, 실무를 네. 하급 관리죠, 산을. 그러니까 대부까지는 그리고 그 지위라든지 땅이 다 세습이 돼요. 네. 근데 사대부는 산은 세습이 안 돼요. 자기 실력으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지위는 세습이 안 된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잖아요. 자 여기 정확하게 1대1 대응하거든요. 자 평천하는 누가 하느냐? 천하는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죠. 그다음에 치국은 누가 하냐 이거 나라는 제후가 다스린단 말이죠. 그 제후들을 보면서 무슨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환공, 목공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죠. 제후를 예,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가가 누구냐면 대부예요. 제후에게 땅을 받은 대부가 다스리는 것이 가란 말이죠. 아 그래요? 일가를 이뤘다 하는 것은 단순한 결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흔히 말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럼 전문가라는 거죠. 수신제가 할 때 제가가 그냥 우리 집안 내가 잘 먹여 살린다 이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뭐 포함은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집안이 단순한 생물학적 육친이 아니라 네. 하나의 어떤 그 가문 같은? 가문, 예, 그 패밀리.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내하고 같은 뜻을 하는 부하도 패밀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신은 누가 하느냐? 사가 하는 거죠. 사. 대부는 제가까지 하는 땅이 있는데 사는 하급 관리잖아요. 세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이런 계급적 구조하고 정확하게 일치해가 나오는. 수신, 사, 제가, 경, 치국, 제후, 평천하, 왕.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결국 사대부의 주인은 사의 주인은 경대부가 될 것이고, 경대부는 제후에게 충성을 해야 될 것이고, 제후는 또 천자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왕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늘에게 충성한다는 거죠. 하늘이 이제 흔히 말하는 신이 되겠죠. 근데 신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이 춘추자전에는 신의 주인은 바로 백성이다라고 춘추자전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순환되는 거죠. 결국 다 돌고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명자 역성혁명이라든지 그 흔히 민주주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맹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 초기부터. 봉건제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건 개념을 알아야지 이 춘추자전이나 춘추에서 중국 역사에서 뭐가 갑자기 왕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지 이걸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전국시대 가면서 다 깨어져 가지고 다들 호칭을 인플레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후들이 이제 나도 왕할래,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도 이제 왕이라 부를래. 이제 뭐 이제 주나라 천자 인정 안 할래. 그러니까 춘추 시대만 해도 그래도 예전은 좀 지키자. 어차피 저 뭐 주나라 천자라는 왕이라는 사람은 유명무실을 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킨다. 예의상 막 해주는데 전국 시대가 막 그 예의도 안 지킬래. 나도 이제 왕할래. 이런 식으로 호칭이 인플레 되니까 나중에 그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다 왕이라 썼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뤘는데 뭘로 나는 이름을 바꿔야 되냐. 그래서 황이라는 것과 제라는 것을 떼와가지고 황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황제가 삼황오제에서 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삼황오제라는 것은 실제로 신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근데 왕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나는 좀 달라야 되니까 황제라는 것들을 떼온 거죠. 인플레의 문제예요 이게. 너무 이름이 인플레가 되니까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최고의 거 뭐 삼황오제에 갖다 붙여갖고 황제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실생활에서 죄다 뭐 저 선생님, 다 사장님, 뭐 다 대표야. 어지간한 교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나중에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가맨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그런 거 듣고 싶다. 사장님 소리 듣고 싶고 교수님 소리 듣고 싶고. 우리 저 정민여도 아마 집에서 뭐 시키고 뭐 이러다 보면 다 사모님일 거야 아마. 나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던데. 뭐라 그러니? 그냥 아가씨? 뻥 좀 치지 마 너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인플레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 사장님이랑 저 대표 많은 나라가 많지 않을 거야 아마. 근데 그만큼 또 이제 우리는 그 호칭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자기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걸 좋아하죠.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봉건제 우리가 완벽하게 봉건제를 하나 정리했고요.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패자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패자? 패자라고 하죠. 패권을 가진 사람. 아. 그 패권이란 이니셔티브 보통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춘추시대에 5패가 있다고 하거든요. 5패. 5명의 패자가 있는데 패자, 패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패자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 결국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임금이 천자가 그걸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을 한 거니까 결국은 천자는 왕은 좀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자를 대신해 가지고 뭔가 그러면 제후들의 나라끼리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든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불편할 때 이걸 중재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천자를 대신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천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럼 그게 이거 바로 패자인 거죠. 무력으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무력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패자가 되면 근데 패자가 되면 맹을 주관할 수 있거든요. 맹. 동맹할 때 맹자. 네. 모임이란 뜻도 있죠. 오늘 수업이 어렵다 오늘. 예. 지금 초반부터 너무 뇌가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즘 G20라든지 G7 이런 거 해합을 주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른다 이거죠. 야, 요번에 여기서 만나자. 네네네. 근데 만나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안 오면 이제 이 맹을 주관한 패자는 너 정벌 할 수 이제 있는 거예요. 빠져? 아니, 톱을 할 수 있는 거야. 너 내 말 안 듣네. 치러 가요? 치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패자는 그 제후들 가운데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자가 다시 실제로는 천자가 나름 승인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좀 의식적인 게 있습니다만 결국은 스스로 힘센 사람이 힘센 제후가 패자를 자처하는 거죠. 그리고 맹을 주관해가지고 만약 안 와? 내를 무시하나요? 그럼 내가 가서 짓밟아 줄게. 이래도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맹을 주관했는데 우르르 오잖아요. 그럼 난 패자로 다 꼽는 거죠. 패자는 황제가 지정하기보다는 왕이 이제 지정하기보다 힘센 그렇죠. 제후가. 그냥 잘 나가는 제후들이 모인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제일 잘 나가는 제후가 이제 패자가 되는 거죠. 거고. 그래서 이 맹을 주관해가지고 그 맹을 주관하면 어떻게 하냐면 모이잖아요. 자, 저기서 요즘 치면 정상회담 합의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 이번 서밋에 발표문을 하는데 발표를 해요. 그거 할 때 근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되냐?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나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펠이라고 하는데 피를 나눠 마시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약간 원시적인 느낌이 나죠. 네. 야, 이 피만 하나 마셔가지고 천지시민계 맹세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강제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 안 오고 이 해합을 어겼다. 그러면 가서 나는 패자가 권리로 짓밟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부산 같은 데서도 한 번씩 모이고 뭐 하잖아요. G20 뭐 이런 거 한 번씩 모이고 하는데 그때 이제 피 무슨 말고 말할지 알겠다. 네. 사과즙을 네. 이제 서로 나눠 마셨다는 거예요. 네. 네. 이 영주사가 좀 마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동물의 피를 마시는 건 좀 너무 좀 구태의연하다. 그래서 이제 잔인하죠. 영주 사과즙, 사과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네. 심지어 사과가 비 맞았는데 그 비도 다 제거하고 네. 오로지 사과만 쪽 짜갖고 네. 그 액을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껍질에 영양가가 많으니까 그 영양가 모두 다 손실되지 않게. 그렇습니다. 근데 맛도 또 진짜 좋아요, 영주 사과즙은요. 그 맛은 정말 천상의 맛입니다. 이런 맛이 왜 이제 나왔는지 매우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는 영주 사과즙 yjapple.com 네. 영주apple.com으로 들어가 보시면 영주 100% 순수 사과즙을 언제나 사계절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영주 사과즙입니다. 자, 그래서 패자는 이렇게 나라들을 맹할 수 있는 거, 동맹 이런 걸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거 하는 걸 해맹이라고 해요. 해맹. 모일 해자 써가지고. 네. 진짜 어렵다. 네. 어디 사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서양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춘추 좌전 사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근데 이런 개념 정도는 알면 또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중에 중국 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뭐 괜찮을 겁니다. 그럼요. 예, 맹. 자, 맹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해맹이라고 하죠. 해맹. 해맹. 모일 해자 써가지고. 회맹. 네네. 네. 그래서 뭐 규구의 해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규. 제황공이라는 사람이 패자가 돼가지고 규규라는 데서 아 진짜 규규예요? 규구. 규규. 규. 나 안 먹어 규. 사과즙 안 먹어. 난 그 모임 안 갈게요 규. 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규구회맹. 그 이제 한자 도시인데 그 지역인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그 많이 나옵니다. 뭐 이제 주문공은 또. 네. 규구 회맹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자 그렇게 뭐 이런 이제 그 지금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네, 개념만. 뭐 이제 쭉 이제 앞으로 춘추자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제 다 장착은 네. 된 거죠? 네.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춘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구명이 아까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구명이라는 사람은 사실 공자와 동시대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후대다. 가공의 인물이다. 아 가공의 인물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뭐 일단 우리가 뭐 그런 문학적인 지금까지는 힘드니까 그냥 자구명이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니까. 좌구명. 네. 성이 자구시라고 합니다. 아 좌구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자신 줄 또 자시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예전에 왜 그 금병매에서도 네. 주인공 서문경인데 성이 서시가 아니라 서문시라고 아, 했잖아요. 서문.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두자 이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문탁. 네. 네. 좌구명시. 네, 네, 네. 좌구명시.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춘추에 대해서 이제 춘추는 정말 간단하게 한 줄씩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나름 쫙 풀어주는 거예요. 네. 춘추가 이제 시작되는 게 결국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노나라 은공 때부터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노나라 은공, 우리 은매달 할 때 은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여기 김월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부터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은공 원년 봄 주천자의 정월 이렇게 딱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은공 원년 봄 주천자의 정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천자의 정월. 정월. 우리 보통 할 때는 우린 1999년 4월 10며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결국 이제 이 당시 다스리는 왕의 나라다 이거죠. 왕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은공이 다스리고 있는 원년이다. 첫 번째 해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우리 사계절을 먼저 써요. 봄 이런 거. 우리는 봄 안 쓰잖아요. 여기는 봄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봄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달을 쓰는 거죠. 달, 주천자의 정월, 1월달이라는 소리죠. 주천자는 왜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역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당시에 이제는 고대 중국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늘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게 없는데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초월해가지고 하늘과 맞닿아 있다 이거죠. 시간이야말로 시간 돌고 돌잖아요 또. 네네네. 그러면 이 시간은 누가 주재를 해야 되냐 이거죠. 네. 바로 하늘의 아들인 천자만 주관한다. 왕만이 주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법이나 천문이라는 것은 왕만이 할 수 있는 왕의 이거라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함부로 별이라든지 역법을 건드리면 이거는 역심을 품고 있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이제 모가지죠. 그렇죠. 그 바로 정민아 지금 나 약간 좀 지금- 멈춘 것 같은데 뇌가? 나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멈춘 거야 지금? 자, 솔직히 고백을 해봐요. 아니 본관제까지 이해했고 패자까지 다 이해했고 이 용어 설명까지 많이 딱 왔네.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근데 갑자기 이 말이 은공원년이 그게 왜 그 튀어나? 왜냐하면 역사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시간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시간을 먼저 몇 년도 뭐가 일어났다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임금의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니까 은공이 1년이다, 2년이다. 요거부터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4,300 몇십 네. 년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거랑 하는 비슷하게 어. 그 나라 왕이 그러니까 일본 가면 일본이 지금도 그렇게 하네. 네. 뭐 헤이세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요즘 레이와 2년이다. 뭐 레이와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쇼와 몇 년 네네네. 이렇게 하잖아. 그건 네. 일본이니까 잘 알잖아. 알지. 네. 그 똑같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그 나라 왕의 뭐 이름을 먼저 쓰고 거기에서 이제 왕의 몇 년째인지 그렇죠. 제일 몇 년째. 거기다가 이제 계절 쓰고 어. 그 다음에 정월이다. 이렇게 달을 하는 거죠. 써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그 주천자의 정월. 개월을 쓴 거, 몇 월 쓰는 거는 이제 그 주천자만이 관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어떤 역법이다라고 먼저 알려주는 거죠. 자 됐죠? 이때는 막 이렇게 숫자로 쓸 수 없었어요? 아니 그 숫자 개념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역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네. 주천자라는 거죠. 주나라 왕이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본래 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못 붙였어요. 우리는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썼냐면 산이라는 글자를 붙여요. 세종 때 칠정산 해가지고 역법을 우리는 칠정역이라는 말을 못 붙인단 말이죠. 그거는 중국에 천자가 붙이는 거다. 아 여기라는 그 여기라는 말 말은 자체를- 반드시 중국 그 임금만 붙이, 중국의 임금만 붙이지. 우리는 참 칠정산 내가 산자밖에 못 붙이는 거예요. 계산할 때 산자밖에. 그리고 우리도 네. 지금 이제 뭐 1월, 3월, 4월 네. 이게 이제 익숙하지만 네.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그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대체로 뭐 네. 정월, 뭐 섣달 뭐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음력 기준이죠. 그래요? 네. 너무 과거의 이야기여서. 아, 섣달, 금음달 뭐 이런 거. 네. 금음달은 없나? 섣달 금음날. 섣달 금음날인 네. 거죠.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달도 쓰기도 했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2000 몇백 년 전 겁니다. 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 시작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역사책 성격이 아무래도 강하잖아요. 네. 경전 유교 오경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사실 이 기록을 한다는 게 이제 공자는 그럼 왜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집착을 했나? 공자는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네. 등용이 되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래서 이 공자가 내린 결론은 결국 그리고 정말 뭡니까 난신적자라고 하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정말 세상에 나쁜 악영향만 주는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정말 착한 자기 제자 아내라든지 이런 제자들은 정말 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고. 그때도 그랬습니까? 네, 아내라든지 자로는 다 비참하게 죽었죠. 저 아내는 굶어 죽고 자로는 그 칼 맞아 죽고. 그러니까 왜 이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진 운명을 가지고 나쁜 놈들은 잘 사는가?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내린 결론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역사책을 역사를 기록해 가지고 이 난신적자들을 벌벌 떨게 만들겠다. 너희들은 지금 당대에서는 잘 살지 몰라도 역사 속에서는 영원히 오명과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도도 깔려 있는 거죠. 아, 역사책으로 복수를 하는 거네, 나름의. 근데 이 역사책을 당시 당대 임금 권력자잖아요. 네. 이런 데 잘못 썼다가 사마천도 그때 어떻습니까? 네.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낸 게 일종의 공자는 미연대의.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 안 하고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큰 뜻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해설이 필요하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미연대의. 우리 미세하다 할 때 미자 네. 그리고 대의 큰 뜻을 이제 담아놨다. 미연시랑은 다른 거죠? 네, 말씀은 자. 네. 미연신 저 알고 있죠, 정민현? 그게 뭐예요? 미연 씨? 네, 모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은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나 알려줘요? 미연 씨가 뭐예요? 됐어. 나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권력자를 건드려야 되니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섭을 지고 불에 뛰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권력자가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에 저놈 죽여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다 이거죠. 근데 그리고 또 역사를 기술하는 사관들, 우리 사마천도 정말 그런 자기의 생식기를 훼손하면서까지 그 역사책을 썼지만 정말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그 제 나라에 그 누굽니까? 그 최저라는 사람이 자기 임금이 자기 부인하고 간통을 한다고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죽였는데 그 역사를 기술하는 사관들이 최저가 임금을 뭐 죽였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놈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또 그 사관의 동생이 또 그렇게 쓴 거예요. 최저가 임금을 죽였다. 또 그 동생도 죽여버렸어요. 네. 근데 또 막내 동생도 또 쓰려고 하는 거야. 네. 아예 더 이상 안 되겠다. 되죠. 그냥 놔둬놔라. 그 정도로 이 기록한다는 것에 대한 이 직업의식, 철저한 어떤 직업 윤리가 투철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그것도 죽기 싫잖아요, 대부분.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우회적으로 우리가 항상 인간 사회에서 다 그렇습니다만 내 욕망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명이나 사회가 만들어진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나의 자아 실현을 직접 하기보다는 가족을 통해서 집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실현하겠다. 그게 사회화 문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한다. 아니야, 이제 다 필요 없고 나는 한 가족의 구성원에게 앞서갔고 나는 한 명의 인간이야. 나는 누군가의 무엇이기 앞서가지고 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 집단이나 이쪽은 쉽지가 않죠. 깨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이 위험한 겁니다. 좀 더 위험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나 죽여서 뭐 하려고. 네.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공자는 그러면 예를 들면 동물이든 아니면 뭐 이런 거에 그런 비유를 좀 했습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네. 아주 미세하게 차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한 군주를 죽였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시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시했다는 말을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살이라는 말도 쓰고 일반적으로 죽였다는 살이라는 말도 쓰고 네.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에 미세하게 이게 뜻은 같은데 요 말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식으로 이제 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안 보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해설한 거를 공자가 나중에 봤어요? 아니면 공자가 죽고 나서 이거를 해설한 거예요? 그렇죠. 죽고 난 이유죠. 아. 공자는 이 춘추를 편하고 나서 네. 2년 후에 사망을 하니까
2년 후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사실은 뭐 그 이후에 이제 이 책들이 나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많이 시간이 경과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 예. 춘추자전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계속해서 그 임금에 따라 가지고 쭉 이제 한 245년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노나라 임금 때 노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여러 제후국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이제 기술하면서 흔히 말하는 포편이라고 하는데 칭찬을 하고 따질 건 따지고 비난할 건 비난하고 이런 방식을 이제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생활상들도 나옵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아니면은 그런 왕이나 높은 사람들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역사책은 정치사가 되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들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나오지만 전쟁이나 전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재상들의 일화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시간 얘기했고. 시간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바로 조금 여기 이 책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참 이게 우리가 그 공자를 보면 예를 많이 따지잖아요. 예. 이럴 때 예의.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예의 범절 규정을 다 해놓잖아요. 예의이다 하더라고요 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 바로 그 노나라 은공 시절에 은공이 춤추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 물었다. 춤을 내가 이제 춤을 좀 추는 거 보고 싶은데 야 숫자를 왜 이렇게 정해놨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는 8일무를 출 수 있고 재우는 6일무를 추고 6일물이 뭐예요? 6일무 6일 동안 출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8일무는 뭐냐면 무는 이제 무용이라는 걸 아실 거고 8이라는 것은 숫자 8이고 1위는 이제 춤추는 그 다른 용어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8일무는 8 곱하기 8 64명이 64명이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는 64명이 춤추는 걸 볼 수 있고 네. 재우는 6일무 66 36 그리고 대부는 4일무 16. 4, 그렇죠. 46. 그다음에 선비사 사는 2일무 4명. 4명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해놨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규정들이 많잖아요. 뭐 제사를 차릴 때는 뭐 천자는 제상을 차릴 때 뭐 소, 돼지 이런 거 다 차릴 수 있는데 뭐 일반 사는 요거 하나만 다 규정이 다르잖아요.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되고 가마는 이렇게 타야 되고 왜 이제 이렇게 예를 그렇게 따지고 중시했냐 이거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예를 중시한 이유. 일단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의 목적은 별입니다. 구별, 차별. 네. 아 끝이에요? 아니, 제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예, 아니, 정답인데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죠. 아 더 풀어요? 아니 그 구별을 안 하면 네. 이 사회가 엉망이 된다 생각한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저는. 근데 왜 이런데 이 춤추는 사람 숫자까지 이렇게 해놨냐 이거죠. 말도 달라야 되고 언어 용법도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천자가 말할 때 백성을 말할 때는 조민이라 불러야 돼요. 1조 2조 할 때 조자서가 조민이라 부르고 제후가 말할 때는 만민이라 부른다. 같은 그런 백성들의 지칭하는 단어도 계급에 따라 다 다르겠어요. 위계를 모든 위계를 갖다는 거예요. 옷은 예를 들어 천자가 입을 때는 이런 옷의 색깔과 형태 다 정해져 있고 일반 백성이 입는 거 다 다르게 하는 거죠. 네. 무용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음악도 듣는 음악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가 집도 달라야 돼요. 집의 크기도 달라야 되고 그릇도 달라야 돼요. 네. 관 쓰는 관도 달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차별을 짓거든요. 네. 왜 모든 영역에 차별을 짓냐. 그렇게 해야지 그런 위계 질서가 마음 내면 깊이 뿌리 박는다는 거야.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아야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근데 그러면 오히려 좀 평온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뭘 해도 나는 그 윗단계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알면 내 현실에 만족하고 이렇게 하극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 수직적 평등이 된다고 네. 하죠. 그러니까 평등은 원래 수평적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수직적으로 해가지고 이쪽과 이쪽이 서로 다르다 생각하고 요 안에서만 우린 평등하면 돼요. 같은 백성끼리 평등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니네는 에르메스 살 수 있고, 그렇죠. 니네는 샤넬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샤넬 사는 친구들이 에르메스 꿈도 못 꾸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편할 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다 살 수 있으니까 네. 너무 힘들구나. 네, 어떻게 해서든지 사려고. 자, 그렇게
구별을 지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을 지어놓으면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욕망을 억제한다. 근데 욕망을 억제해야지. 지금 이쪽에 당시 생산력이 모든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 이 지배층만 잘 먹고 잘 살고 밑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안 가지고 이 사회를 평온하게 유지하려면 구별을 지어가지고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러려면 온갖 간섭과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죠.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행동에 규제를 자꾸 주어지면 사람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복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종교에서 끊임없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오행육신, 새벽 기도. 예, 그 왜 그렇겠습니까? 몸을 장악을 해야지 마음이 따라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네. 특히나 사이비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사람을 계속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해서 합숙 이런 거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먼저 몸을 괴롭혀야 되거든요. 몸을 장악해야 마음이 따라오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정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으니까 일단 몸을 잡아야 되거든요. 참 사람이 신기해요. 몸이 그렇게 되면 정신까지.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고 나면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뭔가 아침 기도, 점심 기도 까먹으면 아 내가한테 큰 불행이 닥쳐올 것 같고 막 안절부절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신을 잘 설득하면 몸은 자연히 따라올 거라 생각하는데 네, 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종교 같은 경우도 의례를 중시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의식, 리추얼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그걸 해야지 그 종교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책만 봐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종교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더 중시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또 예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그 춘추 시대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후 이런 귀족이라든지 그리고 왕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적나라해요. 이 폐륜의 극치예요. 아 그래요? 온갖 폐륜이 다 나와요. 이 춘추를 이 춘추 자전에 특히 설명을 듣다 보면 흥미로운데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폐륜, 가장 폐륜적인 네, 예. 폐륜적인 거에 또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노환공을 다루면서 노환공 때 일어났던 위나라 성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환공 시절도 아주 진짜 황당한 시절이거든요. 이 노환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형 은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형을 죽였어요. 근데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노나라 옆에 제나라가 있거든요. 그 제나라 양공의 여동생 문강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 문강이 자기 양공이라는 자기 오빠하고 계속해서 통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남매 간의 근친상간하고. 그런데 그 부인 이름이 문강. 문광이에요? 문강. 문강. 아, 기생충의 문광? 문광인 줄 알았는데. 문강. 네. 근데 계속 통정을 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통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노환공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분이 나쁘고 좀 약간 싫은 기색을 보인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흔히 말하는 처남이 제나라 양공이 워낙 힘이 세단 말이죠. 국력이 자기보다 센 나라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고 좀 불쾌한 기색을 내니까 제 양공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술자리를 베풀잖아요. 술자리 베풀면서 바로 이 노나라 황공을 부추겨 주는 척하면서 꽉 조이가 갈비뼈를 부러뜨려 죽여버려요. 그 죽여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 교사를 한 거죠. 헤드락 걸어서 갈비뼈를 죽여요? 부러뜨려 갖고 죽여버려요. 갈비락 걸어서. 그리고 나서 그 죽인 사람에게 노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임금이 외국 순방 가가지고 연애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살인을 당한 거예요, 살해를.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발 좀 범인을 잡아달라 뭐 진상하는데 그러니까 그 제나라 그 양공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부추한 놈 저놈이 나쁜 놈이 해가지고 쟤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걔를 처형하는 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여동생과 근친상간하고 또 자기 그래서 그걸 눈치챈 자기 매제를 살해 죽이고. 교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그 황공은 뭐 그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 황공 때 위나라 아까 말씀드린 성공이라는 사람이 이게 거의 뭐 끝판왕 같아요. 폐륜의 끝판왕 같은데. 그래요? 네. 계모하고 통정해가지고 아버지의 계모 자 있잖아요. 일단 계모랑 통정합니다. 통정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네. 애도 나요? 낳아요. 계모가 굉장히 젊으셨던 모양이군요. 뭐 왕은 예. 또 나중에 하지만 보통 그 당시에 왕이 있잖아요. 예. 그 당시 제후가 예. 어떤 결혼을 하잖아요. 예. 결혼할 때 어떤 집안에 그러면 여인을 결혼하잖아요. 네. 결혼할 때 바로 그 여인의 자매 중에 또 한 명이 같이 따라와요. 같이 결혼 상대가 되고 또 그 자매 조카 딸을 같이 또 세 명을 한 번에 패키지로 결혼해요. 아니 그러면 거의 무슨 한
집안이 네. 결혼을 하려면 그 집에 있는 딸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뭐 그런 수준인 세 명이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자매 활짝 웃으시네요, 정영진 씨. 아닙니다. 자매 플러스 네. 조카딸. 조카딸. 네. 왜 그렇게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인류학에서도 보면 네. 그 부족 사회에서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자, 하나의 어떤 왕, 뭐 제후잖아요. 그 하여튼 최고 책임자잖아요. 이 사람이 권력이 엄청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옛날일수록. 자, 그럴 때 여인이 한 명만 결혼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남자를 독점을 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게 여러 가지 폐해가 크단 말이죠. 권력 독점하면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근데 같이 또 너무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또 서로 싸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친자매 중에 한 명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플러스로.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분산을 시키고, 또 근데 여기는 나이가 다 비슷하잖아요. 자매니까. 그러면 요거는 한 세대만 독점해 버리잖아요. 세대 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카딸을 하면 한 세대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왕을 대해 가지고 여러 세대, 두 세대가 동시에 공유를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노소 갈등이 좀 줄어든다. 세대 교체 압력이 줄어들면서 같이 요 어린 또 조카딸을 통해 가지고 또 분산되는 권력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이 독점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네. 그래서 이제 대명. 논리 잘 만들었다. 근데 결국은 여기서도 제후나 뭔가 그렇죠. 높은 사람이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점 명심하세요. 네.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다. 해당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계모와 통정이 자식을 낳았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며느리가 될 사람을 취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위로는 아, 그러니까 왕이 왕이 네, 며느리 될 사람을 그러니까 왕자 빈을 또 자기가 아. 예쁘니까 에이 너 그냥 내 부인 해라. 며느리 대신 내 와이프 해. 이래 된 거죠. 그래가 또 자식을 낳아요. 네. 며느리 대신 며느리랑 통정해서 그 며느리 될 시아버지와 사람을, 며느리인 낳은 거지. 거죠. 그럼 3대를 통합한 건가 지금? 그렇죠. 계모와 통정 자식 네. 낳고 그다음에 자식의 며느리를 냈는데. 부인될 와이프. 며느리를 취해서 또 자식 낳고. 또 자식 낳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자식이 낳았잖아요. 그 자기가 이제 큰 아들들이 있을 거예요. 장성한 아들들. 그 이제 그럼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자, 얘들은 너희들이 키워야 돼. 그러니까 또 자기 아들들에게 이복 동생을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키워라 이런 식으로. 와, 여기 그 근데 족보 진짜 복잡하다. 족보가 진짜 이건 계산하기 힘들겠다. 그렇죠. 계모.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계모의 아들이면 나랑은 같은 동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나 같은 학년이지. 근데 나랑 같은 근데 나의 자식이잖아요. 학렬인데 나의 자식이고 네. 그러면 얘랑 결혼할 애는 나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나랑 같은 학렬이니까 뭐 형수 혹은 뭐 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야 이거 진짜. 근데 이렇게 되면 후계를 어떻게 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후계 문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또 후계가 나보다 동생인데 내 아빠야. 아빠한테 후계를 물려주노라 이렇게 가는 거죠. 엉망입니다.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본 며느리를 취해가지고 아무래도 젊은 며느리 될 사람한테 애정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계모가 화가 나가지고 목을 내 죽어버려요. 계모가 또 화가 나. 걔뭐 어차피 이제 아들이랑 통정했잖아. 아니 그렇지만 사랑을 더 이상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게 화나서. 자, 그런 다음에 이 며느리가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지금 와이프가 됐잖아요. 그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들 물리치고 내 애를 후계자로 해달라 됐겠죠. 큰 애들들한테. 네. 그럼 또 큰 애들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여야지, 이제. 원래 장남이 예법은 결국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그 예법 무시하고 이렇게 제일 어린 애에게 주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장성한 아들들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물론 그 아버지는 성공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가장 이뻐했던 그 막내 아들 그렇지, 후계는 얘네는 내세뇌를 죽겠지. 죽여버리고 장성한 아들들이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 뭐 또 초나라 평안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밑에 부하가 비묵이라는 부하가 진나라에 가서 공주를 태자비로 비인으로 데리고 왔는데 공주를 데리고 와요. 공주를 왔는데 공주가 너무 예쁜 거야 가서 보니까. 그래서 얘가 머리를 쓴 거예요. 네. 평왕에게 며느리 하지 말고 후궁하세요. 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평왕이 예쁘다니까 좋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나라가 완전히 통째로 먹혔어요. 먹힐 뻔한 나라 망할 뻔한 누란지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 바로 여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춘추전국 시대 최고의 풍문화하면 결국 오자서거든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자서. 오자서. 네. 오자서가 바로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 형이 죽으면서 네. 반드시 내 초나라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결국은 방랑을 떠나는 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을 자기 후궁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 한 1시간쯤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흥미로웠어요. 아주 그 끝에 흥미진진한 얘기가 아주 재밌었고요. 네. 우리 정민여가 간만에 노트 필기가 뭐 지금 2장째 이어지고 있어요. 폭발하고 있는 시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춘추자전 1분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아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네. 좀 머리 좀 복잡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너무 좀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가 쉽지만 조금 네, 뭐 운전하시다가 들으시거나 집중 안 하시면 조금 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이는 1kg 커피를 한번 지금쯤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kg 커피는요 아무런 약이 안 들어있는데도 여러분을 굉장히 그 집중력을 높이게 만드는 그런 네. 묘한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마 그 향 때문이겠죠? 일단 향 맡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네. 예, 하루의 시작을 또 아주 활기차게 할 수도 있고 네. 점심에 또 식후에 드시기에도 좋고 저녁에 좀 차분한 마음에 우리 일당백 들으면서 마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더우니까 시원한 것도 많이 드시지만 네. 오히려 이 더울 때 따뜻한 거 드시면요 그렇게 또 저는 좋더라고요. 예. 따뜻한 드립백 한번 네.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세계 가장 맛있는 원두, 가장 맛있는 로스팅으로 네. 여러분의 집까지 배달해드리는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 밑에 있는 설명에 링크 따라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부 춘추좌전 이 정도로 정리하고 돌아오는 2부에서 나머지 더 흥미진진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